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위원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 대화와 인도적 교류 협력을 견인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강대국들의 대립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거두기에는 짧아도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1년 최선을 다하면 다음 정부에게 1년을 더 보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4.27, 9.19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님. 저는 한반도가 이렇게 얼어붙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의 추진력이 미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신중하다가 조심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마 의원님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조금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들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정책 당국자들은 정말 보수적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유엔의 제재, 미국에 의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상황에서 좀 저희들로서 어떤 계기를 못 만들었다. 거기다가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사실은 북쪽에서 모든 우리들과의 대화 자체를 이렇게 거부한 것, 이것도 좀 상황을 좀 악화시킨 거라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 협력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지만은 북한은 남북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경험이 북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3차 전원회의를 폐막하면서 냈던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 또 어제 한국을 방문했던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기대에 섞인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낮 12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냉담한 그런 어떤 또 성명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정말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총리님,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가 아마 통일부 장관께도 한번 질문을 주십시오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특사든 혹은 고위급 회담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북미 직접 접촉 혹은 또 남북 접촉 또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대화 채널 복원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북한 노동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이 조직 지도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까지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 개혁파, 협상파의 입지도 좁아져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도로 북한 노동당 내부 혹은 북한 권력 내부에서 그런 각 자신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통일부 장관한테 한번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그런 노동당 내부의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번에 지난번에 하노이의 회담 결렬 이후에 갖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중인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싶습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길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부가 중앙부처로서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활동을 한다면은 경색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는 완전히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주체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대북 관계가 어려울 때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 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마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남북 관계를 푸는 여러 가지 어떤 지혜를 말씀하셨을 때 보면 쉬운 것부터 서로 간에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물꼬를 터가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게 유엔 제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인도적 어떤 지원이나 또 그런 협력, 그다음에 또 지자체들이 의욕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통일부하고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한다면 이런 기회, 이런 때는 지자체도 아주 중요한 돌파구를 여는 그런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저는 통일부가 전권을 갖고 있는 대북 물품 반출 승인 권한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자체가 일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사실은 지금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큰 전략적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통일부 장관한테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권한, 의무, 책임, 역할을 부여하고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한반도 평화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자체가 결국 이런 것도 지자체로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한민족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자신들의 역할의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남북이 다양한 화해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데요. 남북이 함께하면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고 함께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우리가 제1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민족화합과 남북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북 모두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협력과 화해의 경험을 쌓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정부로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고립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와 함께 번영과 발전 또 평화 정책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 당국자들이 현재 이렇게 우리하고의 모든 대화 채널을 끊고 있는 것이 과연 북한에 의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모처럼 한미 양 정상이 합의해서 북한한테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긍정적 검토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북한 당국자들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예, 한미 정상회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백신 파트너십 등 여러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 수준 정리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리됐고 우리와 협의를 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아시는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정상회담의 의제는 철저히 양쪽이 조율을 해서 가는 거라는 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의원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이 구체적인 상황이 약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적어도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어려움에 비해서 이번에는 적어도 양국 정상께서 아주 상당한 포괄적인, 그중에서 특히 남북 문제가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사실은 여러 가지 지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구체적인 하나의 죄송합니다. 성과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구체적인 또 하나의 방식으로 대북 특사를 북한 내용을 잘 아는 성김 씨를 임명을 했고 또 그분이 지금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점 등등을 봤을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결국은 또다시 그냥 체면치레에 그친 거 아니냐는 혹시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는 이미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만 있다가 과거의 통미봉남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준 것은 분명히 있는데 남북 관계 관련해서 받은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령 우리가 북쪽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조정자 역할에 대한 미국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남북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이른바 미국이 일종의 위임을 해주었는지 혹은 동의를 해주었는지 그 수준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정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특히 한반도 문제의 여러 가지 현안의 딜레마를 잘 알고 계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한 한미의 긴밀한 공조만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국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외교는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G7 회담을 보면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 외교가 미국 측으로 기울었다 이러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외교 원칙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천명하고 이를 철저한 외교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외교 원칙을 동북아에서 어떠한 군사적 충돌에도 반대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경제적 고립 전략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인권, 국제법 등 보편적 원칙에 대해서는 할 말을 했지만 군사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프랑스, 독일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고 냉전 시대적인 군사 협의체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총리님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저 언급이 우리의 쿼드 동참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확실히 관련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누구를 배제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국제 협력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참여하고 또 협력을 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뒷받치는 근본 어떤 틀이라는 게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다. 이건 한 번도 흔들린 점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현실적인 우리들의 파트너는 한국 경제의 지금 약 한 25%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교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느 편에 우리가 강하게 들어서 그 나라 우리하고 적대적인 혹은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게 결국 된다는 것이 양국의 정말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또 우리 역사적인 경험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자주적 역량을 가지고 그들과 항상 이런 설린 우호 관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어느 한쪽 진영에 쉽게 들어간다는 게 그게 과연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미국 편에 기울어졌네 하는 것은 일본 호사가들의 얘기고 분명한 것은 한 번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기축이라는 사실이 그게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우리 한미 간에 몇 차례 있었던 여러 가지 신뢰될 만한 외교안보상 신뢰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 정부가 해왔다는 것을 의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네. 역사 갈등이 경제 안보 갈등에 엮이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됐는데요.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이웃 나라로서 우리와 상생을 해야 되는 필연적 관계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히 짚어야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분야 협력을 멈추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하면서 투트랙 접근을 표명하셨는데 총리님께서는 정부가 이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투트랙 방식이 가능한 것이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따지는 건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화이트리스트 문제부터 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근에 독도 문제 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등으로 봤을 때 정말 일본이 국제사회의 어떤 당당한 책임 국가로서 이웃 설린 관계를 유지할 만한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우리들의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문제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켜가는 과정에서 한일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아까 말하던 역사 문제라든가 혹은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이웃 국가에 대한 무리한 행위는 계속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필요한 행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일 간의 또 다른 미래를 향한 또 이 지역 내에서의 중요한 국가적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대화와 협력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시절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유해 74위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는데요.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셨던 총리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에서 희생된 분들이 2만 4천여 명인데 아직도 18,000여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본 각 사찰에 모셔진 유해들을 한 곳에 모아달라는 저희 요청에 일본 측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진행은 되지 못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화는 한일 시민사회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역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 동포 사회도 함께하면서 남북 협력의 큰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총리님, 화해를 위한 이런 인도적 사업이야말로 훌륭한 남북일 교류 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못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문제의식 또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방법이 될까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가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외향적으로 우리나라 외교가 큰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실이 좀 부족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한다는 우리의 입장, 동북아서의 평화 수호를 위한 흔들림 없는 우리 외교 원칙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적인 행동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외교도 그 위상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우리만의 외교 원칙을 천명하고 당당한 자세로 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국제 질서를 견인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원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 김포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